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신부 대기실에서 터진 절규. 지우 씨, 119 빨리 불러요. 하얀 웨딩드레스가 피처럼 붉은 카펫에 스며들고 의식을 잃은 채 창백해진 딸의 얼굴. 지우야, 지우야. 울부짖는 영숙의 목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메웠다. 사흘 후 조용한 집에서 영숙은 딸의 마지막 흔적인 시든 부케를 어루만졌다. 리본을 풀자 나타난 작은 은색 USB 마이너스. 왜 이런 걸? 떨리는 손끝,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지우의 마지막 유언. 엄마, 40년간 숨겨진 우리 가족의 진실을 이제 말할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클릭이지만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영숙의 하루는 알람 시계보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40년을 새벽 장사로 살아온 몸은 이제 시계 없이도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발을 디디며 영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만수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죠. 거친 숨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영숙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내 도시락을 싸고 찬장에서 보온병을 꺼내 뜨거운 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어요. 딸 지우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딘지 무거워진 게 신경 쓰였거든요. 특히 만수가 사위될 한도윤을 대하는 태도가 영 시원치 않았어요. 좋은 청년인데 왜 그리 못마땅해 하는지 영숙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영숙은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어요. 지우가 도윤과 함께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만수의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도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아무리 분위기를 띄우려 해도 만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기만 했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장터 가야죠. 영숙의 부름에 만수는 비몽사몽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문득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만수가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걸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오늘 날씨가 어떻다느니, 어제 손님이 많았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면도를 마치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영숙도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고춧가루와 배추 주문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부부는 말없이 아침 준비를 마쳤어요. 40년을 함께 살다 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죠. 만수는 트럭 열쇠를 챙기고 영숙은 점심 도시락과 따뜻한 차가 든 보온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침묵이 편안하기보다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두꺼운 유리벽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었지만 만수에게 직접 묻기에는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장터로 가는 길, 만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를 사는 학생들, 새벽 조깅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이었어요. 곧 하루가 시작되면 사람들로 북적일 거였습니다. 지우 결혼식 때 뭐 입을까 생각해 봤어요?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야 할 것 같은데요. 한복도 좋을 것 같고 양장도 괜찮을 것 같고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앞만 바라보며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지우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만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영숙은 마음에 걸렸어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이렇게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장터에 도착해 철제 셔터를 올리자 라디오에서 구수한 트로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이미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루 장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진열대에 비닐을 깔고 저울에 0점을 맞추고 비닐봉지를 손이 닿는 곳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고에서 오늘 팔 채소들을 꺼내어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이어졌어요. 고춧가루를 작은 비닐봉지에 덜어 담으면서 영숙은 지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지우는 엄마를 따라 장터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손님들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영숙의 일을 도와주려고 애쓰기도 했죠. 그런 지우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한다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수 아버지, 호박 그늘에 좀 옮겨주세요. 햇볕 받으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영숙의 부탁에 만수는 말없이 호박 상자를 들어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묵직한 상자를 혼자서도 거뜬히 들어 올리는 만수의 모습을 보며 영숙은 새삼 남편의 든든함을 느꼈어요. 40년을 함께 살며 말수가 점점 줄어든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영숙이 부탁하는 일은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농담도 잘하고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침묵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아침 장사가 시작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고춧가루와 배추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숙은 능숙하게 저울질을 하며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랫동안 단골로 지낸 아주머니들과는 가족사까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영숙이네, 지우 결혼식이 언제라고 했지? 벌써 다음 주라며? 네, 토요일이에요. 시댁에서 예식장도 잡아주고 정말 고마워요. 혼수도 거의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지우도 이제 신부가 되는구나. 어릴 때 여기서 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집 잘 가겠네. 이웃 상인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영숙은 뿌듯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우를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기 때문에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수의 차가운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처럼 딸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점심 무렵 지우가 장터로 찾아왔습니다. 임신 7달째인 딸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고 얼굴에는 임산부 특유의 부종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래도 곱게 화장을 하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참 예뻤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좌판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 받고 왔어요. 결혼식 준비는 이제 다 끝났고요. 부케도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몸은 괜찮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네, 괜찮아요. 입덧도 많이 나아졌고요. 그런데 아빠는 정말 결혼식에 오시겠죠? 지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대답하기 전에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 보다가 본식 맞춰서 가마. 짧고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만수가 딸에게 이렇게 차갑게 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빠,
제발 일찍 오세요. 신부 아버지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도윤이 부모님도 오시는데. 알았다고 했잖아. 만수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지우와 만수 사이의 공기는 늘 이렇게 경직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어요. 시장 통로 건너편으로 웨딩홀 홍보 차량이 지나갔어요. 경쾌한 음악을 틀어대며 화려한 결혼식 사진들을 선전하고 있었죠.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털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지나가라고요. 영숙의 바람은 오래된 가족 앨범 사이에 끼워둔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처럼 발에 있었습니다. 지우의 결혼식 당일 영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장터에 나가지 않기로 했거든요. 딸의 결혼식에 온 마음을 쏟고 싶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으며 영숙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으니 제법 근사해 보였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요? 만수는 정장 차림으로 나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길도 어딘지 서툴러 보였어요. 영숙이 다가가 넥타이를 다시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웃는 얼굴로 지내요. 지우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줘야죠. 알겠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영숙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웨딩홀로 가는 차 안에서도 만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축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벌써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화장을 받고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우야,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 엄마, 울면 안 돼요. 화장 다 번져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곧 시작될 결혼식에 대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신부 부케는 하얀 장미와 은은한 수국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케 정말 예쁘게 나왔네. 어디서 맞춘 거야? 도윤이가 직접 골라줬어요. 수국이 제일 예쁘다고 하면서요. 지우가 부케를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임신 중이라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얼굴에는 신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과 만수는 신부 측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지우가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만수와 팔짱을 낀 지우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영숙은 만수의 경직된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숙은 계속 만수를 지켜봤어요. 다른 아버지들처럼 감동적인 표정을 짓지도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될 때도 반지 교환을 할 때도 만수는 무표정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시작되고 30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 신부 대기실 쪽에서 누군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곧이어 대기실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 씨, 수미. 119 빨리 불러요. 영숙과 만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웨딩드레스가 구겨진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름을 불러댔어요. 지우야, 지우야, 눈 떠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웨딩홀 직원들은 당황한 채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영숙은 딸의 차가운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지우야, 엄마야. 괜찮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우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영숙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지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임신 7달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의사의 말에 영숙과 만수, 도윤은 응급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벽에 기대어 서서 계속 눈물을 흘렸고 만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의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고 만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복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임신 합병증과 급성 신부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아기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방금까지 아름다운 신부였던 딸이 이제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너무 빨리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장이었던 곳 근처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어요. 빈소에는 지우의 웨딩 사진 대신 평상시 모습의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향 냄새가 밤새 꺼질 줄 몰랐어요. 조문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영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계속 술을 마셨고 도윤은 빈소를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사흘간의 빈소 기간이 악몽 같았습니다. 발인 날 영숙은 딸의 관을 따라 화장터까지 갔습니다. 관이 화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지우가 정말 떠났다는 것을요. 사흘 뒤 영숙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만수는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채로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도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흘간 빈소에서 받은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힘내세요라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영숙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마음의 구멍은 아무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았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웨딩홀에서 가져온 지우의 부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결혼식장에서 챙겨온 것 같았어요. 아마 도윤이나 웨딩홀 직원이 가져다 준 모양이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수국은 이미 시들어 있었지만 영숙은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손에 들고 있던 것이었거든요. 지우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했던 부케였는데 이제는 시든 꽃잎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부케를 집어들었습니다. 꽃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어요. 만져보니 꽃들이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은색 리본은 여전히 곱게 묶여 있었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부케에는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은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궁금해서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어보기 시작했어요. 은색 리본은 여러 겹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한 겹, 두 겹 풀어내다 보니 그 안에서 작은 은색 USB가 나왔어요. 정말 작은 크기의 USB였는데 리본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영숙은 USB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왜 이런 걸 부케 안에 숨겨놓았을까요? 이런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결혼식 부케에 USB를 숨겨놓다니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혹시 도윤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나 사진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지만 그렇다면 굳이 부케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숨길 이유가 없었죠. 영숙은 USB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USB였어요. 특별한 표시나 글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이걸 부케에 숨겨놓았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은 지우의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몇 년 된 오래된 노트북이라 부팅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우가 대학교 다닐 때 쓰던 노트북이었는데 아직도 잘 돌아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컴퓨터에서 삐소리가 나더니 새로운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동영상 파일이 2개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이름은 아빠와의 대화였고 두 번째는 엄마에게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가 무슨 말을 남겨놓았을까요? 왜 이런 걸 몰래 만들어서 부케에 숨겨놓았을까요? 영숙은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웨딩홀 분장실이 나타났어요. 지우가 거울 앞에 앉아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촬영한 영상인 것 같았어요. 지우의 웨딩드레스가 아름답게 보였고 화장도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장실 문이 열리더니 만수가 들어왔어요. 지우는 거울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위를 싫어해서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죠? 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만수가 도윤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얘기 오늘은 하지 마라. 제발. 만수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이런 목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평소의 만수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뭔가 간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는 끝내야 해요. 엄마도 알아야 해. 이렇게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싶어서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건지, 자신이 알아야 할 게 뭐가 있다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넌 모르는 게 나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만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분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신부님, 준비 다 되셨나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대화가 중단되었고 지우가 네, 곧 나갈게요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끝났어요. 영숙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만수와 지우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지, 자신이 알아야 할 일이 뭐가 있다는 건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 번째 동영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의 셀프 카메라였어요. 지우가 혼자서 카메라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지우의 방에서 촬영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영상은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빠가 반대하셨지만 내 결혼에는 진실이 필요해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카메라 앞에서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는데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그 안에 볼펜으로 적힌 주소와 이름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신촌 사진관 오태식. 엄마 대학 시절 외가 쪽 친구시죠? 엄마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영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태식? 그 이름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왜 지우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우가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들어주세요. 아빠가 아니라 오태식 아저씨가 내 친부래요. 지우의 말이 끝나자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수가 지우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오태식이 지우의 친아버지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의 일들, 만수가 정근을 갔던 그 시절, 혼자 남겨져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그 시절 영숙은 정말 힘들었어요. 만수가 지방 발령을 받아 혼자 서울에 남아 있어야 했거든요. 외롭고 막막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오태식이 위로해 주었고 장마 속 비닐 지붕 아래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로의 아픔을 나눴었죠. 신촌거리의 네온사인, 복사집의 잉크 냄새, 그리고 그 밤의 일들이 모두 기억났습니다. 영숙은 그 일을 평생 잊고 살려고 했었어요. 영숙은 USB를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수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끄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만수와 직접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에서 나온 만수는 아직 술 냄새가 났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술만 마셨거든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였어요. 영숙은 만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뭔 이야기? 만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영숙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만수는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캐에서 이게 나왔어요. 당신, 지우랑 무슨 얘기를 하려 했어요? 만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영숙은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USB에 있는 영상 다 봤어요. 당신이 지우한테 뭔가 숨기라고 했죠? 대체 뭘 숨기고 있던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만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너질 만큼의 진실이야? 도대체 뭔데요?
영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알았어요? 지우가 10살 때 병원에서 혈액 검사 받을 때 알게 됐어. 혈액형이 안 맞더라고. 영숙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지우가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만수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당신도 힘들었잖아. 그때 우리 살림이 어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당신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 만수의 말이 맞았어요. 그 시절 영숙과 만수는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IMF 때문에 만수의 회사도 어려웠고 영숙은 지우를 키우느라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말했어야죠.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알면 뭐해? 지우는 이미 우리 딸이었는걸. 혈육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이 달라지나? 만수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우는 누가 친아버지든 상관없이 영숙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산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럼 지우는 언제 알았어요? 작년에 알았어. 임신하고 나서 병원에서 검사 받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야.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영숙은 작년을 떠올려 봤습니다. 지우가 임신 소식을 알리고 나서 며칠 동안 표정이 어두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입덧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지우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는 괜찮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그럼 왜 결혼식에서 말하려고 했어요? 그게 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우가 말하길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결혼은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 도윤이한테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영숙은 지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직한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리려고 했구나. 하객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당신이 견딜 수 있을까봐 걱정됐어. 나중에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IMF 때 만수가 정근을 간 후 혼자 남겨진 시간들, 오태식과 보낸 그 밤, 그리고 지우를 임신했을 때의 기억들이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USB에 숨은 폴더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우가 더 남긴 말이 있을까 싶어서요. 컴퓨터를 뒤지다 보니 정말로 숨겨진 폴더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지우가 혼자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가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제가 말할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오태식 아저씨 주소를 적어뒀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지우는 수첩을 카메라에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신촌 사진관 오태식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저씨가 아직 그곳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진실을 알아야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영상이 끝나자 영숙은 수첩에 적힌 주소를 종이에 베껴 적었습니다. 신촌.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지명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가본 지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어디 가요?
만수가 영숙이 외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신촌에 좀 다녀올게요. 지우가 남긴 주소 있어서요.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지 마요. 괜히 옛날 일 들춰내서 뭐해요. 가야 해요. 지우가 남긴 말인데.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영숙은 지하철을 타고 신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신촌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있던 작은 가게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큰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우가 적어준 주소를 찾아 골목을 헤맸어요. 한참을 찾아다니다 보니 그 자리에는 사진관이 아니라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진관은 오래전에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영숙은 실망했지만 혹시나 해서 카페에 들어가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여기 사진관이 있었는데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아, 그 사진관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게도 문 닫았고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태식이 죽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남긴 물건이나 편지 같은 거 없나요? 리모델링 할 때 천장 위에서 오래된 우편물들이 나왔는데 혹시 찾는 분이 계실까 해서 보관해뒀어요. 한번 보실래요? 카페 사장이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낡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 중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노랗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우편 소인을 보니 2001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우가 태어난 그 해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장 위에 숨겨져 있던 편지였던 거죠. 여기서 봐도 되나요? 영숙이 카페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한 구석 자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오태식의 글씨였습니다. 영숙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복사집에서 과제를 뽑을 때 오태식이 메모를 써주던 그 글씨체였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은 무척 복잡합니다. 지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만수형 동생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네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태식이 지우의 탄생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 밤의 후회는 온전히 제 몫입니다. 만수형이 정근 간 날, 장마가 심했던 그날 밤 말이에요. 술 기운에 경계가 무너졌지요. 둘 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영숙은 그 밤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IMF로 모든 게 불안했던 시절, 만수는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났고 영숙은 혼자 서울에 남겨졌었죠. 생활비도 부족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어요. 전기세 때문에 전기가 끊어졌던 날도 있었고 쌀이 떨어져서 라면으로만 연명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태식이 위로해 주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오태식은 외가 쪽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영숙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주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전기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어요. 장마가 심했던 어느 밤 영숙의 집 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로 임시로 막았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오태식이 급하게 달려와서 도와주었고 둘은 비닐 지붕 아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던 거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당신도 행복해 보였어요. 형이 돌아온 후 당신들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읽으며 영숙은 오태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평화롭게 재건된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지우가 태어났단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형을, 당신을 무너뜨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태식이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서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지우에게도 혼란만 줄 것 같았고요. 아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우는 분명 제 딸이지만 동시에 만수형의 딸이기도 합니다. 혈육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랑이니까요. 사랑으로 키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고요. 오태식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자신의 권리보다 지우와 만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였죠. 가끔 신촌거리를 걸으면서 지우를 우연히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닮은 모습을 보고 누군가 의심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제 딸이니까요. 영숙은 오태식이 얼마나 많은 걸 참고 견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딸을 볼 권리도 아버지라고 말할 권리도 모두 스스로 포기한 거였죠. 한 번은 지우가 어릴 때 시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당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때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은 그 장면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오태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부디 만수형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저와 당신이 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만수형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지우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지켜주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영숙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영숙 씨, 저는 당신들 가족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그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당신이 평생 행복하기를, 만수형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나마 당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동시에 고맙습니다. 지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비록 제가 키우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에 제 핏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지우가 커서 혹시 저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해주세요. 다만 용기가 없었던 비겁한 사람이었다고. 편지를 다 읽은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태식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숙은 그 사람이 자신 대신 비겁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 대신 오태식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한 거였죠. 카페를 나온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태식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만수는 오랫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고 지우는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 아저씨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남편분이 응급실에 계시대요. 시장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영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수가 쓰러졌다고요? 영숙은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달렸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만수의 얼굴은 새벽 장터처럼 창백했습니다. 만수가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밤새 병실 의자에서 졸면서 남편을 지키고 있었어요. 수액병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삐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병실에서 영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만수가 희미하게 눈을 뜨자 영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깨셨어요?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만수는 목이 말라서인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영숙이 물컵을 가져다 입에 대어주자 조금씩 마셨습니다. 얼굴색이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많이 지쳐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술만 마신 탓이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 응. 시장 입구에서 쓰러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겠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술만 마시고. 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만수는 천천히 상황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가을 하늘이 보였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신촌에 다녀왔죠?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만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당신이 없길래 찾아봤어요. 지우가 적어둔 주소 메모가 사라진 걸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곳에 갔나 싶었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영숙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태식 씨, 만났어요?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진관도 문 닫았고요. 대신 편지를 찾았어요. 카페 사장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가방에서 오태식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를 보자 만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영숙은 편지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태식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만수에게 얼마나 감사해 했는지를 모두 전해 주었어요. 특히 오태식이 지우를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다가가지 않았던 이야기,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참 힘들었겠네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딸을 보고 싶어도 멀리서만 바라보고. 만수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태식을 이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당신은 화 안 나요? 배신당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화낼 이유가 뭐 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데. 만수의 대답에 영숙은 놀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관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만수의 이런 면을 몰랐다는 게 신기했어요. 당신한테 왜 말 안 했어? 나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우리 부부인데. 그날 장마비 맞던 그 밤, 나도 사실 눈치챘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뭔가 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묻지 않기로 했어요. 영숙은 만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였나요? 정말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 안 건 나중에 병원에서 지우 혈액형 확인할 때였지만 그 전부터 어렴풋이 느꼈어요. 당신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죄책감 같은 게 있어 보였어요. 만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지우도 모두 살기 바빴잖아요. 그때 우리 형편이 어땠는데. IMF 때문에 회사도 어렵고 당신은 지우 키우느라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만수의 말이 맞았어요. 그 시절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거든요. 만수의 회사도 구조조정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영숙은 어린 지우를 돌보느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생활비도 부족해서 늘 쪼들렸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그럼 왜 지우 결혼을 막으려고 했어요? 도윤이는 좋은 아이인데. 지우가 결혼식에서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길래 당신이 그 자리에서 쓰러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이 견딜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지우가 만수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그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죠. 영숙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우 사망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지우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 임신 합병증과 숨어있던 심장질환이 동시에 나타난 거래요. 임신 중에는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지우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심장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럼 누구 탓도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누굴 원망해도 지우는 돌아오지 않아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미리 알기도 어렵고 알았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거래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군가를 탓하려고 했다는 걸요. 오태식을 원망하기도 하고 만수를 탓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는데 사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었던 거죠. 지우의 죽음은 그저 불운한 일이었을 뿐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우도 없고 이런 복잡한 진실도 다 알게 됐고 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를 잃은 슬픔도 크고 숨겨진 진실도 모두 밝혀졌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거든요. 일단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더 이상 숨기지 말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만수의 대답이 단순했지만 영숙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늘 겉돌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받고 싶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상담요? 동네 복지관에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같은 부부들을 위한 거래요. 상실을 겪은 가족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며칠 전 복지관에서 받은 안내 책자를 떠올렸습니다. 지우를 잃은 슬픔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서로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모르고 살았는지 알겠어요. 만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속내를 털어놓는 걸 어려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럴까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싶지 않아요. 당신한테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고, 만수의 대답을 듣고 영숙은 안도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를 잃은 슬픔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어요.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깨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도윤을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사위에게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후회가 되었거든요. 지우를 잃은 지금에서야 도윤의 진심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도윤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차갑게 굴었지?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너 같은 좋은 사위를 두고도. 아니에요, 장인어른. 다 이해해요. 저도 만약 제 딸이 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소중한 딸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은 두 남자 사이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어요. 지우의 죽음이 오히려 이들을 가깝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도윤아, 앉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은 조용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가을 하늘이 보였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남긴 USB 이야기죠? 도윤도 알고 있었나 봐요. 영숙은 놀랐지만 이제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당신한테도 말했나요? 오태식 씨 이야기를? 네. 결혼 전에 모든 걸 이야기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우가 말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고민했을지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우한테 말했어요. 지우는 지우라고. 누가 친아버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우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도윤의 말에 영숙과 만수는 깊이 감동했어요. 정말 지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지우가 언제 말했어? 어떤 상황에서? 만수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요.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을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혈액형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력을 물어보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대요. 도윤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유전 법칙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직접 물어봤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영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저한테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지우를 걱정했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결혼은 하기 싫다고. 저한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지우 아버지는 장인어른이라고. 혈연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운 분이 진짜 아버지라고 말했죠.
도윤의 말에 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진짜 아버지라고 인정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지우가 결혼식에서 말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말렸어요. 굳이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우가 워낙 고집이 세잖아요.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데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특히 아이 아버지인 오태식 아저씨에 대해서도 아이가 나중에 알 권리가 있다고. 영숙은 딸의 생각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니잖아.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고는 하지 못했거든요. 취소 안 할 거예요. 지우와 제가 나눈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지우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도윤의 단호한 대답에 영숙은 눈물이 났어요. 그럼 지우 이름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거야? 네. 지우는 제 아내니까요. 죽었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평생 지우가 제 아내예요. 도윤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지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같았어요. 도윤아, 그런데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아직 젊은데. 다시 만날 사람도 있을 거고. 영숙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계속할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지우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우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고 싶어요. 장학금? 만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우가 평소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나 조성가정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아이들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어서 지우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영숙과 만수는 깊이 감동했어요. 사위가 딸을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울게. 만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그러실 필요는. 아니야. 지우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내 노후 준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남은 건 다 지우 이름으로 쓰자. 만수의 말에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충분해요. 지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도윤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영숙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여름 저녁의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햇사과가 들어왔어요. 영숙은 첫 상자를 열어 진열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사과가 참 달다.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처럼 말이야. 만수는 영숙 옆에서 묵묵히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말수는 적었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후의 침묵이었거든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알기에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건넸어요. 예전과 달리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영숙이네,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우리도 지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던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지우가 그러길 바랄 거예요.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영숙의 대답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었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거든요. 지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씩씩하게 지내는 모습을 말이야. 단골 아주머니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복지관 상담실 벽에는 상실치유 모임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영숙과 만수는 한 달에 2번 둥근 탁자에 마주 앉아 서로의 말을 끊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부부들과 함께 앉아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상담실에는 영숙과 만수를 포함해 6명의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꿈에 지우가 자주 나타나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어떤 꿈인가요?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입술만 움직이고 있어서 답답해요. 깨고 나면 뭘 말하려고 했는지 계속 궁금해져요. 만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부부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도 비슷한 꿈 꿔요. 지우가 어릴 때 모습으로 나와서 괜찮다고 손짓해요. 마치 우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꿈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우가 2분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일 수도 있고 2분의 무의식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상담을 받으며 영숙과 만수는 점점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감정들, 숨겨왔던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는지 정말 몰랐어요. 혼자서 그런 무거운 비밀을 감당하고 있었다니. 나도 당신이 그렇게 많은 걸 혼자 견뎌내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았네요. 2 사람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새로 만난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한편 도윤은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우 장학금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지우 선생님을 기억하며라는 손글씨가 예쁘게 붙어 있었어요. 하굣길 학생들이 용돈에서 동전 하나씩을 떨어뜨릴 때마다 작은 소리가 유리병에 햇살처럼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선생님, 지우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예쁘셨어요. 한 중학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착한 분이었어.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셨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 너희들처럼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어. 도윤의 대답에 아이들은 더 열심히 동전을 모았어요. 지우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도윤의 이야기를 통해 지우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희도 나중에 지우 선생님처럼 착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부터가 이미 착한 일이야.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도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녁이 되면 도윤은 영숙과 만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지우를 사랑했다는 공통점으로 더 단단하게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3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오늘 장학금에 10만 원이 모였어요. 한 달 만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도윤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았어?
영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한 아이는 생일 선물로 받은 용돈 5만 원을 다 넣었어요. 지우 선생님을 위해서라고.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대요. 만수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어릴 때부터 남 돕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게요. 초등학교 때도 반에서 어려운 친구 있으면 몰래 도와주곤 했어요. 영숙이 지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웨딩홀 근처 작은 공원에 갔습니다. 그곳에 수국 한 그루를 심기로 했었거든요. 지우의 부케에 꽂혀 있던 흰 수국과 닮은 꽃이었어요. 작은 나무였지만 내년 봄이면 예쁜 꽃을 피울 거였습니다. 여기다 USB를 묻을까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USB는 우리가 가져가요. 우리 셋의 약속이니까. 비겁했던 날도 용감해질 오늘도 다 같이 들여다보면서 살아가요. 영숙의 말에 만수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살기로 한 약속이었어요. 수국을 심은 후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윤아, 만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도 자주 밥 먹자.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해가 저물자 공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초록잎 사이로 흔들리는 노란 불빛이 오래된 마당의 전구처럼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영숙은 마음속으로 지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이제 거짓 없이 살고 있어. 내가 남긴 USB는 우리를 찢어놓지 않고 결국 더 가깝게 이어졌다. 내 아빠는 비겁했지만 오늘은 용감했어. 엄마도 그럴게. 도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잘 골랐어. 시장 골목 끝에서 라디오가 흘려보낸 오래된 트로트가 밤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미자의 구성진 목소리가 가을밤을 채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용기를 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